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라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솔직히 사실 그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글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글을 쓰고 싶다거나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잔상이 많이 남을 때거든요. 뭐 제가 좀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잘 지워지지 않거나 그 진료가 사실 거의 한 7시, 8시 이렇게 끝날 때도 있는데 끝나고 나도 계속 이렇게 뭐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뭘 좀 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블로그에 내 나름대로 남기거나 일기장에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로 남기거나 꼭지로 남기거나 그런 것들을 쭉 그냥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남기고 이렇게 모아보면 뭔가 일관된 흐름이랄까? 혹은 뭔가 의도 같은 것들이 사후에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쭉 꼭지들을 모아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지? 다시 되짚어 보니까 뭔가 환자를 통해서 나도 깨달은 게 있고 환자분들도 사실은 본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서로 주고받았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든지 뭔가 활자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글로 남기긴 했던 거거든요. 아마도 어쨌든 책에서 제가 일관되게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면 그건 아마 뭔가 상담을 하면서 환자들을 보면서 서로 지혜를 주고받았던 것들이나 통찰을 깨달았던 것들을 뭔가로 남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남길 때는 선생님 정말 글을 잘 쓰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든지 선생님들이나 글 잘 쓰시는 분도 많고 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어쨌든 저는 제 나름의 이야기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같은 것들은 있거든요. 약간 결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는 제 나름의 욕심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편집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담당자님께서 그게 좋다고 그래서 전 전혀 일도 고민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게 제 솔직한 진짜 진심이고요. 그냥 하자 그러게서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승낙했고요. 책을 서점에서 본다면 독자분들이 그냥 겸손한 공감을 한 편 읽어보시고 재밌으면 이제 좀 집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편집자님이 주에 제안을 그렇게 하셔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뭐 다른 진짜 고민을 안 했는데 왜 그걸 하셨을까도 사실은 좀 나중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꼭지가 좋은 것들이 저는 있었는데 왜 그건 안 하시고 이걸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그 어감이 좋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또 사실 사람들이 요즘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공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사실은 좀 겸손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좀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의외로 이렇게 모였을 때 주는 그런 화학작용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면 공감이지 뭐 겸손한 공감은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뭐 그 제목에 갖는 의미랄까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정신과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주로 고압적이시더라고요. 의사가 겸손하진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게 그게 치료를 하려면 또 그건 아마 선생님마다 스타일도 좀 다르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최대한 겸손하려고 하는데 전 사실 뭐 저도 하루 종일 한 10시간 일하다 보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겸손을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뭐 예를 들자면 시간이 굉장히 쫓길 때는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왜냐하면 어쨌든 빨리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될 때는 겸손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사실 겸손하려고 그러면 혹은 공감하려고 그러면요. 저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약간 이렇게 좀 지치면 사실은 겸손이라든지 공감 에너지를 발휘하기가 살짝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도 어쨌든 선생님마다 스타일도 있고 같은 선생님이라도 어떤 환자를 대하느냐 또 본인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어떠냐
뭐 굉장히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뭐 그런 태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의사는 뭐 고압적이다, 의사는 권위적이다 이런 일반화된 이야기들은 사실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아마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이 네. 질문지를 처음 주셨을 때도 정말 저는 그거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좀 사실은 제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는데 그 손민기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셔서 저는 네.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편집자는 싫어하잖아요. 예, 이런 그게 맞습니다. 편집 방향. 사실 저도 맨 처음 한 10수년 전에 처음 책을 썼을 때 그 책 편집자님께서 저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사연을 굉장히 자세히, 굉장히 많이 실어주세요. 그런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책을 낼 때는 아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야 뭐 팔리나? 혹은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나라는 게 저도 초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사연을 좀 막 끄집어내서 혹은 다시 복귀해서 쓰려고 되게 애를 썼었는데 쓰는 내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처음 기획 의도가 그랬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처음 초창기에는 조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뭐 요구도 있었으니까 하다가 아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그러니까 환자의 모습은 스케치를 하고 싶었고요. 또 스케치라는 게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약간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잊지 못하는 문장이라든지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각자 그걸 가지고 환자를 상상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게 더 나도 편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막 어떤 특정한 환자를 제 글에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정말 우선 첫 번째는 내가 편하고 싶어서 사연을 막 뭔가 그걸로 막 뭔가 쓰려고 활용하려는 의도를 자꾸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첫 번째 욕심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환자마다 그 약간 그 하여튼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포착하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 핵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더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게 저도 잘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왕이면 어쨌든 환자의 사연을 들려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들려주는 게 가장 윤리적이면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읽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굉장히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또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이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너무 아이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문제제기, 의료윤 이런.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좀 TV 출연을 하거나 어떤 뭐 방송에 나올 때 뭐 다들 이제 요구가 이제 사연을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받아요. 뭐 그러면 또 어찌됐든 그런 의도를 함부로 묵살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반영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제 자신이 저도 불편하거든요. 그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담 프로 요즘 유행인데 그런 데서도 아마 그런 어떤 뭐랄까 사연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되며 어느 정도까지 노출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혹은 실제로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까 하는 문제들은 사연의 디테일을 얼마나 노출시키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결이 다른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꼭 그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노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진짜로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뭐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대 조류와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제 이런 책을 쓰고 어쨌든 뭐 판매도 하고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쓰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학책이 더 많이 팔려야 된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문학책이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자서전도 많이 팔렸으면 하는 생각. 요즘 잘 안 나오긴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만 자서전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학이랑 자서전 이런 게 주는 교훈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저희가 이제 뭐 의대도 다닐 때 공부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 의대 교과서들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뭐 요즘은 한글 책도 많지만 원서들로 공부를 다 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원서가 아니라 족보를 잘 외우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단 말이에요.
뭐 읽을 시간도 네. 없고 뭐 이해보다는 잘 외워서 정확히 하는 게 시험 점수는 좋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진짜 공부는 그걸 꼼꼼히 읽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좀 인문서적이나 이런 심리서적이 유행하는 것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서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은 잘 봐야겠고 살아가는 요령은 빨리 터득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뭔가 요약집, 네. 핵심 그리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캐치하고 싶으니까 사실 심리서적에는 1, 2, 3을 다 좋아하잖아요. 네. 원칙 1번, 2번, 3번, 이유 1번, 2번, 3번 외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인문이나 심리서적들 그런 뭐 읽기 쉬우면서 금방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팔리고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기 것이 되려면 어쨌든 원서를 꼼꼼하게 읽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사실은 건강한 방식인데 아마 이제 사회가 너무 빠르고 네. 복잡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터득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많으니까 아마 원서를 읽기보다는 요약집을 빨리 읽고 뭔가 요령을 터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런 원서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소설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꺼운 고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서전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떤 뭐 일대기를 스스로 이렇게 막 기술해 놓은 내용들을 읽다 보면 아 사는 게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이런 굉장히 위대하건 힘들게 살아왔건 살아가는 방식들을 어쨌든 스스로 막 기술해 놓은 것들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터득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원서에 해당되는 책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도 심리책 쓰는 저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아, 그렇죠. 뭐 네. 사실 그런 뭐 우울증 책도 한낮의 우울 같은 책들이 사실은 그런 자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읽다 보면 사실은 그냥 우울증과 관련 딱 책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얻는 것들도 많죠. 다른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차라리 그냥 아플 때는 책 읽는 것보다는 상담하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뭐 마음 아플 일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감기 걸렸다고 무조건 다 병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아플 때도 그냥 바로 병원에 가라, 뭐 전문가를 무조건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또 근데 사실 또 선생님들 뭐 정신과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는 뭐 빨리 발견해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야지 중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마음이 아픈 건 너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사실. 뭐 부부싸움만 해도 마음 아파지고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마음 아파지고 고부간의 갈등 생겨도 마음 아파지는데 뭐 그럴 때마다 매번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일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어찌됐든 일상적인 아픔에서 일상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심리 서적을 읽거나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으로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산책도 하고 뒤통산도 걷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저는 뭐 음악도 많이 찾아 듣는데 음악도 자기 나름대로 찾아 듣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해서 직접 느끼고 뭐 몸을 쓰고 체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심각한 질환일 때는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야 되지만요. 사실 뭐 번아웃은 사실은 꼭 질환은 아니거든요. 번아웃이라는 건 사실은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번아웃이라고 원래는 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예를 들자면 주부분, 물론 주부도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일 수 있지만 주부모님도 번아웃이 왔다. 학생도 나는 번아웃이에요. 뭐 굉장히 일상화된 용어로 쓰이는데 어쨌든 번아웃 자체는 질환은 아닙니다. 번아웃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이나 의미를 못 느끼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냉소주의적인 느낌들 그러면서 집중력이라든지 실행 기능이 약간 떨어질 때 번아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계에서는 꼭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충분히 휴식해주고 자기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일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게 번아웃이고요. 근데 우울증은 사실은 이제 질환이죠.
질환인데 사실 또 우울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그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뭐 우울증 요즘은 다 우울증 하지만 우울증에는 책에도 제가 가끔 적긴 했지만 그 상황적 우울증이라고 해서 뭐 누구나 그냥 병이 아니라 겪을 수 있는 우울증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친구가 자살을 하거나 이런 그런 상황을 접하면 우리 누구나 다 우울해지잖아요. 저도 우울해지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우울증이다, 병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울 증상들이 있고요. 이거는 꼭 병의 범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존적인 우울증도 있어요. 뭐 요즘은 이제 내가 혼자 고독하게 늙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존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짐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때 우울증은 또 실존적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리적인 병리적인 우울증이 있어요. 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의욕도 없어지고 전에 하던 것들이 다 재밌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저하되고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일상 기능이 2주 이상 그리고 직업적인 기능이 2주 이상 저하될 때 병리적인 우울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 행동, 인지 기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뭉쳐서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기능에 유의미한 저하가 생기면 병리적인 우울증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 따른 반응적인 우울이라든지 누구나 실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우울을 무조건 병리적이라 이렇게 또 단정하는 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지식 OS 조회수가 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오니까 약간 우울하던데 그거는 약간 상황적 우울. 상황적 우울이죠. 뭐 예를 조회수 잘 들면 나오면은 예, 저도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도 우울해지고 환자가 너무 많아도 우울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 상황적인 반응적인 우울일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그냥 정상적인 우울일 수도 있다. 그러니 무조건 병리화해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요. 예를 들면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줬으면 하는 것과 환자가 바라는 것이 항상 매칭이 되지가 않을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그냥 우울한 건 정상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직장인인데 뭐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깨지고 와서 막 그게 여러 번 반복돼서 너무 힘들고 이러면 사실 그냥 우울할 수 있잖아요. 또 의욕도 떨어지고 가끔 사표 내고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은 정상인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저는 이 정도면 나라도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며칠 좀 쉬면서 한 1, 2주 쉬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어도 그 환자 상담하러 오신 분은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자기 기능을 개선했으면 좋겠으니까 뭐라도 당장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뭐 팁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약이라도 내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데 이런 요구들을 참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번아웃이나 뭐 좀 지쳐서 오시면 무조건 도움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꼭 나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라도 충분히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인가 나만 유독 이걸 더 힘들어하는가 하는 전체 상황도 같이 보고 그다음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지도 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내 상황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해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도 내가 요즘 너무 하룻밤 야근을 계속하고 뭐 집에서도 계속 충분히 쉴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내가 당장 뭐 좀 짜증이 나고 예민했다고 덜커덕 병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겁부터 먹지 말고 이런 상황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울해질 수 있어 라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좀 쉬어보지 뭐 조금 마음을 돌리고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휴식도
뭐 취하는 게 필요하지만 잘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술 마시면서 막 계속 SNS 보고 이거는 휴식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이제 저희 용어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행동적 회피라고 일단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괴롭고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해결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스트레스 풀 때 운동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우울해졌는데 운동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1차적으로는 사람들은 손쉬운 해결 방법을 찾아요. 술, 뭐 네. 게임, 뭐가 있을까?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 네.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손쉽게 뭔가 위안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 손쉬운 위안거리들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또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에너지를 더 고갈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직장인들 중에서 뭐 굉장히 우울해요,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하셔서 오시는데 제가 그럼 밤에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누워서 그냥 그만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욕이 생길 수가 없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근데 본인은 그게 마치 위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은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더 소진시키고 의욕을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진 않죠. 저도 최근에 들었던 신조어더라고요. 카페인 중독이라고. 아, 예. 네. 카카오톡, 아, 그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현상. 그렇군요. 이게 또 자존감 저하로도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감이 좀 떨어지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카페인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고. 예. 뭐 사실 뭐 그 실제로 SNS나 네. 이런 거에 굉장히 뭐랄까요 의존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진 것 같기도 네. 하고 영향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꾸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막 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게 자기 개인의 고유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게 정체가 이렇게 막 하나로 뭉쳐지는 듯한 느낌들은 사실 이게 과연 바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 SNS를 사용하는 시간과 뭐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신 건강은 오히려 해롭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 통상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SNS만 계속 보고 있다거나 우울하다고 계속 뭐 남들 뭐 어떻게 사나만 보고 있다든가 이런 통상적인 손쉬운 SNS의 남용은 사실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죠. 저는 뭐 특정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기 딱 십상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이제 외모에 대해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존감 저하로 사실 상담원에서도 너무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 나만 잘 못 사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스타 보면 어떻던데요? 뭐 인스타에 보니까 어떻던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손쉽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번듯하게 나와 있는 사진, 이미지들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응적으로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역시 인스타그램보다는 지식 OS를 보시는 게 아마 또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뭐 기본적인 제 관찰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해지면 이 관심의 초점이 이게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왜 저 남자랑 결혼했지? 저 여자랑 결혼했지? 내가 왜 이 회사에 입사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으로 모아지거든요. 확실히 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표현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많이 쓰면 다소간 우울할 경향이 많고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와 관련된 과도한 생각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뭐 그런 걸 이제 반추라고 하는데요. 그런 반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회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뭐 곱씹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고요. 또 반대로 우울해지면 그런 생각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스틱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반대로 실제로 연구 결과들 보면 이게 뭐 물론 뭐 딱 체계화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그 자살한 시인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이게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표현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보면 뭐 우울해 이런 감정 언어를 쓰는 것보다 그 글에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 저자가 우울한 경향, 점수가 더 높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관찰도 그렇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화가 나면 대부분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잖아요. 네. 누구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저 인간이 나를 열받게 한다. 네. 뭐 이런 어쨌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타인에서 찾고 외부 상황에서 찾게 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 뭐 나보다는 너 혹은 그 뭐 3인칭이든 2인칭이든 자기 외부를 향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죠. 분노하게 되거나 화를 내게 되면. 나와 그 너 사이의 균형이 좀 무너졌을 때는 뭔가 나의 감정 상태 예.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오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뭐 옛날에 뭐 당했던 일들을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요즘 불쑥불쑥 떠올라요. 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요즘 들어서 후회가 많이 되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거에 막 파고 들어가서 원인을 찾거나 뿌리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지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한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관점을 바꿔보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 과거의 어떤 후회나 뭐 쌓였던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 훨씬 많이 나는 사실은 더 직접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성과가 좋아서 뭐 마음이 밝아지면 그런 생각이 또 안 떠올라요. 대부분 우울증에서 좋아지면 옛날 생각 잘 안 해요. 예. 지금 당장 뭐 할까? 뭐 지금 뭐 하지? 앞으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해지면 자꾸 과거의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게 그냥 현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현재에 집중해지고요. 반대로 불안해지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죠. 물론 약간 조증이 돼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울해진다, 뭐 혹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울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 어떤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생각의 초점이나 사고의 초점들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라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